10살짜리 아이를 상상해보세요. 만화를 보고 과자를 먹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군가의 목숨을 직접 앗아갔다면 어떨까요? 역사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두려움이나 후회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그런 아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뇌 구조가 다르게 발달한 것입니다. 영화 속 악당의 심리가 아니라 발달 장애의 일종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뇌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해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뇌에서 공감을 담당하는 영역은 타인의 고통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 스캔 결과 활동이 있어야 할 부분에서 완전한 침묵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입니다. 웃고 농담하고 성적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아이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미리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괴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나 반 친구 아니면 그냥 동네 아이처럼 보일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조기 개입은 정말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968년 영국 뉴캐슬에서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살 소녀 메리가 어린 남자아이 2명을 목 졸라 죽인 것입니다. 한 명은 3살 다른 한 명은 4살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메리는 침착하고 호기심 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이 모든 세부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아이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를 찾아가 장례식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참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메리를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미소를 짓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 아이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메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폐쇄된 시설에서 보냈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으며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국 사법제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아동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법과 그 아이를 교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영국의 한 쇼핑몰 CCTV 카메라에 기이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년 2명이 2살배기 아이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제임스였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 짧은 순간이 아이를 놓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아이를 몇 킬로미터나 데려갔고 그 후 벌어진 일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몇 시간 동안 학대한 후 철로 위에 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을 조사하면서 10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두 소년은 서로를 범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한 명은 울었고 한 명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쇼핑몰 CCTV 영상에 두 소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발표되자 법원 밖 군중은 고함을 지르며 보복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들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판사는 두 소년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폐쇄된 소년 교정 시설에 수감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석방 후 두 소년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력 그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나중에 다시 법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가명을 사용하여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국가의 법률을 동시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사회에 다음과 같은 풀리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아이는 몇 살부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아이가 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가정 내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타모욕, 부모의 무관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의 뇌는 생존을 위해 재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상한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부터 잔혹한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타고난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아이들의 뇌 영역 간 연결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쾌락 중추는 친밀감이나 따뜻함이 아니라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동물 학대방화 과학적인 환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어른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진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시스템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가동됩니다. 특수 검사를 통해 위험한 발달 장애를 6에서 7세 정도의 어린아이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아이에게 그런 진단을 내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아동 살해범들이 성장하여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고 말 그대로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법은 이러한 경우 그들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개 명단도 없고 이웃에게 경고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동네에 살더라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우려스럽습니다. 아동기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률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법 집행기관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모든 사람이 깨끗한 출발을 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형기를 마치고 교화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보호하는 것과 새로운 삶을 살 권리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 아동 살해범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세요.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